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정영입니다. 긱뉴스 5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파티,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뉴스는 긱뉴스 위클리 61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news.hada.io 가셔서 상단에 위클리 클릭하시면 거기서 지난 위클리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 61호를 보시면서 이 팟캐스트를 같이 들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뉴스들은 총 4개인데요. 1번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2번 페이스북의 다운타임 없는 릴리즈 방법, 3번 오픈소스를 비즈니스화하는 법, 4번 사용자 암호 변경용 웰로운 URL 추가하기 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aosabook.org라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책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책은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여행의 재미 중 하나는 위대한 건축가들이 만든 건물들을 이제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인데요. 국내를 가던 해외를 가던 다양한 건물들을 보는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물 중에 하나는 스페인에서 MWC 행사가 있잖아요. 매년 2월, 3월에 올해는 못했지만 MWC 행사를 가느라고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갔던 기억이 계속 나는데 왜 그러냐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뾰족뾰족 탑 올라온 게 생각이 납니다만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그 안에 내부 구조가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내부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 구조가 굉장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많이 못 본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특이했어서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이 아키텍처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이 건물의 아키텍처랑은 약간 다르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어떤 구조를 보고 내부 구조를 보고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건축가들은 이런 다른 건축가들이 만든 건물을 보고 그런 거장들이 만든 건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비평하고 그 비평을 다시 연구하고 하면서 계속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는데 우리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실제로는 내가 직접 작성한 코드만 알고 이런 위대한 프로그램들을 잘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책이 이 AOSA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코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오픈소스라는 좋은 게 있잖아요. 오픈소스들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오픈소스를 뜯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Git이나 CMake, 엔진엑스, 파이파이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책 2권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책이에요. 물론 요즘 500라인 이하의 작은 것들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책들을 인터넷에서 다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이 AOSA 북 자체 1권은 한글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다른 아키텍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마침 이번 주 위클리에 같이 올라온 뉴스 중에 하나가 마틴 파울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이라는 동영상이 이 한글 번역, 한글 자막이 붙은 채로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파울러가 오스콘에서 발표한 동영상인데요. 짧습니다. 15분 정도인데 거기에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틴 파울러가 얘기해요. 자기는 아키텍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괜히 아키텍트라고 하면 개발은 안 하고 좀 더 위에서 바라보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실제로는 코드가 더 중요한데 아키텍트라고 하면 코딩을 안 한다는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 아키텍처는 중요하니까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이 아키텍처의 정의에 대해서 그 갱 오브 그 디자인 패턴스 책을 쓴 그 4명 중에 한 명인 랄프 존슨하고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그 이메일 대화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소프트 아키텍처의 정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IEEE에 나와 있는 소프트 아키텍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는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랄프 존슨이 보냈던 메일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랄프 존슨이 보낸 이메일 내용을 마틴 파울러가 그 IEEE에 기고한 그 잡지에 아예 그냥 전제를 해놔서 그걸 가지고 이제 PDF로 공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는 익스퍼트 개발자들, 뭐 전문가 개발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이제 이 설계에 대한 이해, 언더스탠딩들을 공유하는데, 이 이해한 것 자체가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컴포넌트로 분할되고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하는지 등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주로 그 개발자들이 이해한 것들만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은 정의인 이유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게 어쨌거나 사람들이 만드는 그 소셜 컨스트럭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하는 그것들이 만들어져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는 이제 뒷부분에서는 품질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는 외적인 품질과 내적인 품질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건 주로 외적인 품질, 뭐 UI나 UX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만, 이 중에서도 내적인 품질은 일반 사용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적인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는 소프트 코드가 플랫폼화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기능 추가가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기능 추가가 쉽다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중요한 이유라는 게 그 마틴 파울러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앞에 그 AOSA 북이랑 엮어서 보면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아키텍처를 만들 때 나랑 같이 일하는 개발자들과 그 커먼 언더스탠딩을, 그러니까 같은 이해도를 공유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쉽고 기능 추가가 쉽도록 하는 게 아키텍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페이스북의 다운타임 없는 릴리즈 방법에 대한 논문이에요. 이건 실제로 논문인데요. 페이스북은 요즘에 숫자 보니까 월간 사용자가 MAU, Monthly Active User가 24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서버 규모는 2010년 이전에는 얘기가 되었었어요. 뭐 몇만 대 수준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몇만 대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알려진 걸로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서버만 수십만 대 정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전 세계 대상으로 25억 명이 쓰니까, 그러면 서버도 있고 로드 밸런서도 있고 뭐 프록시도 있고 다양한 이제 머신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은 수백만 대의 서버를 관리하는데, 페이스북이 그 뭐 잦은 업데이트로 유명하잖아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에러도 많이
사용자들이 많이 봅니다만 잦은 업데이트.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CI/CD를 통해서 지속 배포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배포하고 하면서 그 일주일에 100번 이상 배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번 이상 집계하면 서버가 수백만 대의 서버가 매일 재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버가 재시작되면 당연히 이제 다운타임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이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나라는 게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논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블루 그린 배포, 롤링 업데이트, 핫 리스타트,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잠깐 설명하는데, 그 얘기를 들면 블루 그린 배포는 그러니까 서버를 두 개의 머신군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을 먼저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아니죠, 한쪽으로 트래픽을 이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다시 또 트래픽을 그 업데이트된 서버로 이관하고 나머지도 업데이트하는 건데, 뭐 많은 회사들이, 작은 스타트업이나 그런 애들은 블루그린 배포를 많이 합니다만 이 비용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서버들이 여러 대 있고 하면 엣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두 대를 다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뭐 한 대만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머신군으로 나오지 않고 롤링 업데이트라고 해서 한 대씩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로드 밸런서가 그 기존 트래픽이 끝나면 새 트래픽, 거기서 이제 서버에서 트래픽을 빼고 새로운 서버로 트래픽을 이관하는 이 롤링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롤링 업데이트의 문제는 업데이트하는 기간 동안 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서버의 CPU 사용량은 점점 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트래픽을 빼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넣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많은 서버를 업데이트하는데 오래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한 리스타트는 한 머신 내에서 그 프로세스를 아예 두 개 띄워가지고 프로세스 안에서 트래픽이 종료되면 새 프로세스로 넘기는 것들을 하는데, 요거의 문제는 이제 TCP에는 잘 되는데, TCP는 그 포트 재사용을 해가지고 넘겨지는 게 잘 되는데, UDP의 경우는 잘못된 라우팅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UDP가 문제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HTTP3가 UDP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문제들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릴리즈 업데이트를 다운타임 없이 빠르게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을 적은 게 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부에서 세 가지 방법들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요것 중에서 제일 재미났던, 그 논문 내용 중에 제일 재미났던 게 그거였어요. 파셜 포스트 리플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프록시가 그 요청을 받아서 그거를 뭐 페이스북에 이제 만약에 이미지를 업로드한다고 치면 굉장히 긴 타이밍에 포스트가 일어나는데, 포스트가 일어나는 중간에 소켓을 넘기는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업로드하는 중간에 서버가 업데이트 되면 그 중간에 프록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거를 아예 그 HTTP 리절트 코드 379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받은 데이터를 다시 프록시로 리턴한다. 그리고 프록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새 머신으로 전송을 시도한다라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독특했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뭐 내부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고민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이렇게 제로 다운타임 릴리즈를 해서 얻은 성과가 롤링 업데이트 대비해서는 20% 정도 높은 CPU 점유율을 가지고, 그리고 한 리스타트를 하면 이거 퀵 패킷, 그러니까 HTTP3 패킷을 한 2만 개까지 뭐 미스라우팅 했던 것에 비해서 거의 미스라우팅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되는 서비스에서 이 릴리즈
뭐 다운타임 없이 릴리즈하는 회사들은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는 오픈소스를 비즈니스하는 법이라는 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그 애저 서비스, MySQL 애저 서비스, 뭐 몽고DB 애저 서비스, 뭐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클라우드에서 기존의 유명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애저 서비스를 만드는데 실제로는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회사들한테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들이 왜 우리가 열심히 고생했는데 실제 돈은 쟤네가 다 벌지? 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 셰프의 전 CTO가 이런 비즈니스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오픈코어 모델하고 레드햇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픈코어 모델은 소스 코드 중에 중요 부분만 오픈소스로 연결하고 다른 컴포넌트나 그런 것들은 독점해서 수정하지 못하게 아예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일라스틱 같은 게 오픈코어 모델을 사용하고요. 엔진엑스도 마찬가지죠. 오픈소스 버전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따로 있고. 근데 셰프도 기존에는 오픈코드 모델이었는데 레드햇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그러니까 셰프도 오픈소스 모델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따로 있었는데, 아예 요번에 그 바꿔서 셰프라는 이름 자체를 트레이드마크화 한 다음에 아무도 못 쓰게 하고요. 그리고 셰프 자체는 아예 풀 오픈소스로 공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그러니까 모든 게 오픈소스로 열려 있다 보니까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더 크고 회사가 그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픈코어 모델에서는 회사가 우리가 일부러 오픈소스 해줬으니까 라고 해서 커뮤니티 위에 회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레드햇 모델에서는 그거랑 별도인 거죠. 오픈소스는 다 열려 있지만 이거에 비즈니스 하는 것만 우리가 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셰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셰프라고 치면, 셰프 오픈소스라고 치면 엔터프라이즈 버전하고 뭐가 다른가를 묻는 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랑 엔터프라이즈랑 뭐가 달라요? 이걸 계속 묻는데 그런 걸 설명해야 되는 게 필요 없는 거죠. 레드햇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 오픈소스 자체를 트레이드마크로 등록한 다음에 이걸 배포하고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다 회사가 가지면, 그러면 그 회사가 나머지 코드를 뺀 나머지의 가치를 부여하고 뭐 그 자료나 마케팅 자료나 뭐 영업팀을 꾸리는 것들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드롭박스가 엔진엑스에서 MVU로 전환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엔진엑스가 오픈코어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근데 드롭박스는 무료 버전을 썼고, 그러다가 아예 완전한 오픈 모델인 MVU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MVU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기가 더 자유로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도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로 그 코크로치 DB하고 센트리는 아예 라이센스를 변경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크로치 DB가 비즈니스 소스 라이센스라고 하는 BSL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만들었는데, 얘는 뭐냐면 다 오픈소스는 맞는데 상업화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오픈소스 그 라이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금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픈소스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상업화는 불가능. 그리고 이 BSL 라이센스는 오픈되고 3년이 지나면 아파치 라이센스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 모델만 상업화가 가능한 거라고 막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오픈소스를 비즈니스하는 걸 막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선 이 오픈소스를 비즈니스화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오픈소스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요 내용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그 사용자 암호 변경용 웰노운 URL 추가하기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은 패스워드 관리자라고 하죠. 원 패스워드나 뭐 라코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브라우저들도 요즘 이제 패스워드 관리자들 제공하죠. 그래서 새로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하면 암호 추천도 해주고 이거 저장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럼 관리자들이 생기면 관리자들이 어느 순간 뭐 패스워드를 업데이트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특정 서비스에서 패스워드 변경하는 URL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서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애플이 간단한 그 스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루트 밑에 점으로 시작해서 .well -known 웰노운 / change password 라고 하는 URL을 만들어서 여기로 가면 그 서비스의 암호 변경하는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하게 요런 스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패스워드 관리자들이 암호 변경할 때마다 그 URL에 그 리다이렉트 해주면 알아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 URL로 자동으로 변경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호를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왔을 때 거기다가 보내서 변경하는 요 스펙을 만들었는데, 이미 드래프트 제한 상태인데 사파리에는 다 이미 지원되고 있고, 이게 애플에서 제안한 거라서 사파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릴리즈된 크롬 85 버전부터 요 스펙을 지원해요. 그리고 이미 구글이나 깃허브, 페이스북, 트위터, 워드프레스 이런 사이트들은 이 URL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사파리나 크롬 85 버전에서는 암호 변경을 누르면 골로 딱 리다이렉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내 서비스가 사이트 사용자들이 패스워드 관리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접속했을 때 암호 변경하는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또 구현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페이지 하나 만들고 리다이렉트 만들면 되니까 요거는 웹사이트 관리자분들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긱뉴스도 요 기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뉴스들은 긱뉴스 위클리 61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긱뉴스 팟캐스트는 뭐 애플이나 파티 팟빵, 구글 등에서 가능하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